서울의 밤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다. 빗줄기는 도시의 넌사인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욕망과 타락으로 얼룩진 유흥가의 뒷골목을 검게 물들였다. 서지 않은 낡은 운동화가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발끝의 감각보다 더 시린 거는 자신의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있는 아버지의 악력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서동철은 도박 빚에 찌들어 영혼마저 팔아넘긴 지 오래였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공포에 질려 떨리는 입술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딸을 안락한 집이 아닌 금융 캐피탈이라는 위압적인 간판이 걸린 검은 건물 앞으로 거칠게 끌고 가고 있었다. 지아는 반항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총극을 벌이지도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두 눈만이 이 참담한 현실을 관조하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끌려가는 곳이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라 이 구역을 지배하는 거대 폭력 조직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녹슨 비명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싸구려 양주 냄새가 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득실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들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지안을 훑어보았다. 그 공간의 중심 검은 가죽 소패는 한 남자가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강태무, 금융파의 보스이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잔혹한 포식자. 그는 주변의 험악한 부하들과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동철은 태무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보스 약속대로 제 딸을 데려왔습니다.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면 제 빚을 충분히 탕감하고도 남을 겁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떨리고 있었다. 태무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엎드린 서동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시선을 옮겨 그 뒤에 꼿꼿이 서 있는 지안을 응시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기절하거나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태무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지안의 코앞에 멈춰선 그는 거친 손길로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강제로 시선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아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빨려 들어갈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내 아비가 널 얼마에 팔았는지 아나. 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는 지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5억. 내 몸뚱이 하나의 5억이라는 거금을 걸었지. 과연 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는 지안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조롱 섞인 어조로 물었다.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무의 손을 뿌리쳤다. 그 대담한 행동에 주위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술렁거렸고 몇몇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무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겁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이 당돌한 여자의 다음 행동이 궁금해졌기 때문이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 놀이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가치는 5억 따위로 매길 수 없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제안한 방식대로 나를 취한다면
당신은 명백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태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에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나한테 지금 경영학 강의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손가락 사이로 현란하게 돌리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칼날이 조명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뿌렸다. 지아는 태무의 위협을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장부 더미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두꺼운 장부 하나를 집어들더니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숫자의 미로 속을 거침없이 누비고 다녔다. 1분도 차이되지 않아 지아는 장부를 태무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지난달 결산 내역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녀는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속이고 교묘하게 뒷돈을 챙기고 있어요. 태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지안이 지적한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주먹을 쓰는 일에는 도가 텄지만 복잡한 회계 장부에는 약점이 있었다. 그 점을 이용해 밑바닥부터 함께 해온 놈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회계 담당 조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떨리는 눈동자와 식은땀은 지안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다. 태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본 뒤 다시 지안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사냥감을 보는 눈이 아닌 쓸만한 무기를 발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증명해봐. 태무가 짧게 말했다. 네가 단순히 입만 산 계집애가 아니라는 걸. 내 돈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잡아내고 잃어버린 돈을 채워 넣는다면 네 아비의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손에 쥔 단검으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그었다. 붉은 선혈이 몽글몽글 맺혀 흘러내렸다. 태무는 피 묻은 손가락을 지안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지하 세계의 룰에 따른 피해뱅세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계약이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태무의 단검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엄지손가락 끝을 단검으로 베어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손가락을 태무의 것과 맞대었다. 두 사람의 피가 섞이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가 아닌 공범자의 탄생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서동철은 구석에서 덜덜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미 딸의 안중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3개월입니다. 지안이 또렷하게 말했다. 3개월 안에 당신 조직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재정비하고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 드리죠. 그때까지 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닌 파트너로서 대우해 주십시오. 태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강태무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하지만 명심해라루. 내 기대를 배신하는 순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뭔지 알게 될 거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서동철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지아는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태무가 가리킨 구석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정리가 안 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낡은 스탠드를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지아는 펜을 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펜 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빚쟁이의 딸이 아니었다. 어둠의 세계 한복판에서 괴물들의 왕을 보자 하는 브레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심연 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서지안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닌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금룡파의 본거지 지하먼지와 곰팡내로 가득한 서류 보관실은 서지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장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임시 사무 보조였지만 실상은 조직원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자비를 도맡아 하는 허울 좋은 노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과 장부들을 정리해 나갔다. 기존 회계팀 직원들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빚쟁이의 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들은 지안이 듣는 앞에서도 그녀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낄낄거렸고 일부러 커피를 쏟거나 중요한 서류를 엉망으로 섞어놓는 유치한 텃세까지 부렸다. 그러나 지안의 신경은 오로지 숫자들의 미세한 불협화음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잠을 줄여가며 최근 5년간의 금룡파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낮에는 허드레시를 하고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밤이 되어서야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났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지아는 마침내 거대한 횡령의 꼬리를 잡았다. 유령 회사, 건설 자재 납품업체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이 주기적으로 조직의 자금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수법은 교묘했다. 그리고 그 모든 횡령의 흔적은 단 한 사람 조직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박태수 실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수 실장은 강태무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조직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태무에게 절대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조직의 피 같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복사하며 파일을 만들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다. 늦은 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에 의구심을 품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 실장이 지안의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안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다더니 겁도 없이 남의 뒤를 캐고 다녔나 보군. 박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거칠게 지안의 손목을 낚아채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걸 보스한테 가져가면 그가 믿어줄 것 같나? 너 같은 계집의 말보다는 내 말을 더 신뢰할 텐데. 지아는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고통을 삼키며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실장님. 당신이 빼돌린 돈이 강 회장님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구역 관리비라는 걸 알면 과연 그 신뢰가 유지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지안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렸다. 좋아, 거래를 하자. 이걸 덮어주면 네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을 주지. 어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지안의 눈앞에 흔들었다. 유혹적인 제안일 수도 있었다. 이 돈을 받고 도망친다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안은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태무와 피로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지안이 차갑게 거절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기생충을 조직에서 제거하는 게 제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실장은 사리를 띠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날 오전 금룡파의 월간 간부 회의가 열렸다.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회의실 상석에는 강태무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 실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번 달 매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안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아는 큰 소리로 외쳤다. 보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조직에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태무는 보고를 방해받은 것에 불쾌한 기색을 비쳤지만 지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한쪽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했다. 말해봐. 만약 별거 아닌 일로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지아는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박 실장의 횡령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쏟아냈다. 박태수 실장이 지난 3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총액 3억 원. 건설 자재비 명목으로 청구된 영수증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 실장에게 쏠렸다. 박 실장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났다. 보스 모함입니다. 저 계집이 저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조직을 배신하겠습니까? 지아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계좌 내역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은행을 통해 확보한 입출금 내역서가 그 파일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박 실장님 명의의 차명 계좌더군요. 태무는 말없이 파일을 집어들어 지안이 지목한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잠시 후 태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파일을 박 실장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설명해봐, 태수야. 태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내 돈으로 호요식하고 있었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지. 박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박비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다른 간부들은 혀를 찼다. 태무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실장을 내려다보았다. 배신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건장한 조직구먼들이 달려들 박 실장을 끌고 나갔다. 문 밖으로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잘했다. 네가 내 돈 30억을 지켰어. 그리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줬군. 그의 칭찬에 지아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무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갓 들어온 신입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조직의 실세를 날려버린 배짱과 능력.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물건이었다. 오늘부로 서지안을 내 직속 재무보좌관으로 임명한다. 태무가 간부들에게 선언했다. 앞으로 조직의 모든 자금 결제는 이 여자를 통한다. 누구든 토를 다는 놈은 박태수 꼴이 날 줄 알아라.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텅 빈 회의실에 태무와 지안만이 남았다. 태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지안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나 방금 내 손으로 사람 하나를 지옥으로 보냈어. 그리고 너는 이제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될 거다. 지안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적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제가 힘을 가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태무는 피웃으며 연기를 내뿜었다. 재미있는 대답이군. 그래, 힘을 가져라. 그리고 그 힘으로 나를 보좌해. 네가 유능할수록 나는 너를 더 아끼게 될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소유욕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아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내릴 수도 멈출 수도 없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포식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그녀의 첫 번째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지안을 노리는 또 다른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늑대였다. 지안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지하 창고에서의 생활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강태무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최고급 원목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청바지와 셔츠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과 하이힐이 대신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조직 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강태무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참모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다. 태무는 지안에게 중요한 협상 자리에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상대는 홍콩 삼합회의 한국 지부장인 첸이었다. 마약 유통 경로를 두고 금융파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태무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그 열쇠를 지안에게서 찾으려 했다.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태무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첸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첸은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로 유명했다. 긴장되나? 태무가 고개를 돌리지 않는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지안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지안이 이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다. 아니요. 지안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긴장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첸이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의 흥분마저 묻어났다. 태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건방지군. 하지만 마음에 들어. 명심해 놈은 뱀 같은 자식이야. 빈틈을 보이는 순간 목덜미를 물어뜯길 거다. 네가 실패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피를 봐야 하는데 오늘은 내 수트가 더러워지는 게 싫거든. 리무진이 고급 중식당 활용 앞에 멈춰섰다. 붉은색 등으로 장식된 입구에는 첸의 부하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태무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태무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지아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 VIP룸의 문이 열리자 향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밀려왔다. 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첸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기름진 요리를 집어먹으며 태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명백한 무시였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아는 태무의 오른편에 서서 첸을 관찰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동자 과시하듯 손가락마다 낀 금반지들. 지안의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빠르게 조합되며 공략법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첸이 이끼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일 텐데 자네 부하들이 영 예의가 없더군.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말이야. 태무가 입을 열려 하자 지안이 한 발 앞서 나섰다.
오해십니다, 첸 지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실내의 공기를 가를 만큼 또렷했다. 첸의 시선이 처음으로 지안에게 향했다. 그는 여자가 협상 테이블에 끼어든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건 또 무슨 계집이지? 강 회장 자네는 중요한 자리에 비서를 데려와서 말대꾸나 시키나? 첸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보탰다. 하지만 태무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말했다. 내 파트너일세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자네에게 아주 유익한 제안을 가져왔으니까. 지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계약서가 아니었다. 체니 홍콩본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그 돈으로 마카오 도박장에서 탕진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힌 장부의 사본이었다. 첸 지부장님 본사에서는 당신이 한국 지부 수익의 30%를 개인 주머니로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특히 지난달 물류 사고로 처리된 컨테이너 2개가 사실은 당신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경쟁 조직에 팔려나갔다는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생각했던 장부들이 어떻게 이 여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금융파 조직원들도 즉각 반응하여 무기를 꺼낼 태세를 갖췄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본사 감사팀에 이 자료가 전송되는 건 버튼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인천항 루트의 독점 사용권, 그리고 향후 5년간 상호 불가침 조약. 이 조건만 수락하신다면 이 자료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채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태무와 지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해야 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본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단순히 파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할 것이 뻔했다. 좋아, 알겠어. 첸이 털썩 주저앉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대신 그 원본 파일은 반드시 넘겨줘야 해.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함만이 남았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첸의 어깨를 툭툭 쳤다. 현명한 선택이야. 앞으로는 내 파트너를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는 지안에게 눈짓을 보냈고 두 사람은 유유히 룸을 빠져나왔다. 차에 다시 타자마자 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안을 향해 돌아앉았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태무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강렬한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단하군. 태무가 지안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아주며 속삭였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첸의 목줄을 쥐다니 네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물건이라는 걸 인정하지.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묘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지아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제 몫을 했을 뿐입니다. 보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녀는 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이 남자는 맹수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하다. 이제 너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야. 태무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머리고, 내 방패고, 내 무기야. 누구도 널 건드릴 수 없고 너 또한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도 없어. 알겠나?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소유 선언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말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잔혹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한편 금용파 본부의 부두목실에서는 음습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조직의 2인자인 최민석 부두목은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빚쟁이 계집년이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최민석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태무를 보자 하며 2인자의 자리를 지켜왔다. 태무가 없을 때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지안이 나타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태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민석이 아닌 지안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안 살림은 서이사가 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민석에게 있어 지안은 눈엣 가시이자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였다. 형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 여우 같은 년이 보스를 홀려서 조직을 꿀꺽 삼으려고 합니다. 최민석의 신복인 뱀눈이 옆에서 이간질을 부추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형님 자리도 위험합니다. 손을 쓰셔야 합니다. 최민석은 담배를 피워 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손을 써야지. 아주 확실하게. 보스가 아무리 그년을 아낀다 해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법이야. 사고로 위장하든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든 방법은 많아.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 사장에게 연락해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하나 생겼다고.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처리할 기술자가 필요해. 최민석은 지안이 태무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갈았다. 그는 지안이 가진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지안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장본인 바로 그녀의 아버지 서동철이었다. 잠깐 오 사장 부르기 전에 그 애비 놈부터 찾아봐. 최민석이 눈을 번뜩였다. 딸년이 그렇게 독하게 굴어도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지. 그 늙은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야. 강태무의 약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년의 꼴을 보고 싶군. 밤은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검은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이 거둔 승리에 취할 새도 없이 등 뒤에서 다가오는 칼날의 서늘함을 감지해야 했다. 그녀가 올라선 곳은 화려한 무대였지만 그 바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리무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를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을 짓밟고 기어이 저 달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야 말겠다. 태무가 그녀의 옆에 섰다. 무슨 생각을 하지? 내일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안이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태무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 생각은 그만하고 들어가자. 축배를 들어야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 그리고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예고가 뒤섞여 있었다. 서지안의 전쟁은 이제 조직 내부로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안의 집무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던 펜을 멈추고 잠시 액정을 응시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이 늦은 시각 감히 강태무의 직통 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차가운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긁는 듯한 쉰 목소리 비굴함과 욕망이 뒤섞인 그 역겨운 음성. 지아나 아빠다.
잘 지냈니? 우리 딸 이제 출세해서 목소리 듣기도 힘들구나. 서동철이었다. 지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다 못해 건조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일 텐데요. 당신이 내 손가락을 걸고 나를 팔아넘긴 그날 밤의 말입니다. 서동철은 비릿한 웃음소리를 냈다. 에이, 핏줄이 어디 그리 쉽게 끊어지나. 네가 그 대단한 강 회장의 여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이 바닥에 파다하더구나. 아빠 덕분에 팔자 고쳤으면 은혜를 좀 갚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널 그 자리에 앉혀준 1등 공신인데 말이야. 원하는 게 뭡니까? 지아는 긴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서동철은 뻔뻔하게 본론을 꺼냈다. 급한 불만 좀 끄자. 1억. 너한테는 껌값 아니냐? 강 회장 지갑에서 슬쩍해도 모를 돈이잖아. 오늘 밤 12시 인천항 사부두 폐창고로 가지고 와라. 혼자 와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네 과거를 언론에 다 까발릴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협박, 뻔한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그녀를 거슬리게 하는 건 돈이나 협박 내용이 아니었다. 서동철이 어떻게 자신의 직통 번호를 알아냈으며 보안이 철저한 그녀의 동선을 꿰뚫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보고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 스스로 끊어내야 할 악연이었다. 태무의 힘을 빌려 해결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보스의 보호를 받는 여자에 머무를 뿐이다. 스스로 약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지아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태무가 호신용으로 선물했던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잭나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쳐 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사냥터로 나가는 전사처럼 비장했다. 오늘로 끝내주마. 그녀는 나직이 을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인천항 사부두는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과 썩은 생선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폐창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낡은 철골 구조물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안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서자 창고 중앙의 드럼통 위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서동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효녀 딸 왔구나. 서동철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옷차림은 전보다 더 남루했다. 돈은 가져왔냐?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지. 그는 지안의 안부는 묻지도 않는 채 오로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지안은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서동철은 허겁지겁 가방으로 달려들어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다발 대신 신문지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인연이 지금 장난쳐? 서동철이 격분하여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조소만이 감돌고 있었다. 당신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에게 줄 돈이 아니라 경고를 주기 위해서야.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서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역시 독해졌구나. 내 딸 맞아. 하지만 지아나 너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른다. 내가 혼자서 널 불렀을 것 같냐. 그가 휘파람을 불자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사내들이 걸어 나왔다. 6명,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지안을 포위했다. 그들의 옷깃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금룡파의 경쟁 조직이 아니었다. 바로 최민석 부두목이 키우는 하부 조직 흑사파의 조직원들이었다. 지안의 짐작대로 내통자가 있었던 것이다. 서동철 씨 약속이 다르잖아요. 돈만 받으면 된다면서요.
지안이 침착하게 물었다. 서동철은 비열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최 부두목님이 널 넘겨주면 내 도박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한 미천 더 얹어주신다는데 1억 푼 돈이 눈에 들어오겠냐? 미안하다 딸아. 넌 강 회장이 구하러 올 테니 별일 없을 거다. 또다시 배신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2번이나 팔아넘겼다. 하지만 지아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머릿속이 명료해졌다. 이제 그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완전히 소멸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자바 강태무가 오기 전에 어딘가로 묶어놔야 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쳤다. 그들이 지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안은 그들이 거리를 좁혀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가장 먼저 손을 뻗은 사내의 팔을 낚아챈 지안은 그 힘을 역이용해 그의 관절을 비틀었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지안은 지체 없이 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그의 목덜미에 꽂았다. 파란 스파크가 튀며 사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지 인연일 듯 당황한 나머지 놈들이 멈칫하는 사이 지아는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사슬을 손에 감았다. 태무가 가르쳐준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단순한 진리가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지아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놈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그녀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했다. 녹슨 철근으로 놈의 정강이를 가격하고 뿌연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 뒤 급소를 걷어찼다. 그녀의 동작은 투박했지만 처절했고 무엇보다 망설임이 없었다. 혼전 속에 지안의 뺨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지아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파이프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잭나이프가 놈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지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서동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조폭들을 혼자서 때려 눕힌 것이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서동철은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최부두목 그놈이 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서동철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바지 가랑이를 적셨다. 벽에 몰린 그는 딸의 발밑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살려다오, 아빠잖아. 내가 널 낳아준 아빠잖아.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동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잭나이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대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쇳덩이가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아빠 지안이 싸늘하게 되물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팔려가던 그날 밤 죽었어요. 당신은 그저 내 인생에 기생하는 거머리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거머리를 떼어내러 온 거고. 그녀가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때 창고 입구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날아갔다.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르고 강태무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현장과 피투성이가 된 지안, 그리고 그녀 앞에 엎드린 서동철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태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지안이 납치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장이라도 도시를 불태울 기세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구조를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 적들을 짓밟고 처단을 준비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태무는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갔다. 부하들이 쓰러진 흑사파 놈들을 제압하는 동안 그는 지안의 바로 뒤에 멈춰 섰다. 늦었군. 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지안은 파이프를 내리지 않는 채 태무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제 싸움입니다. 제 손으로 끝내야 의미가 있죠. 당신이 나서면 나는 평생 당신의 약점으로 남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태무는 피식 웃으며 지안의 피 묻은 뺨을 손등으로 닦아주었다. 약점이라니? 누가 감히 널 약점이라 부르겠나. 너는 오늘 내 칼날임을 증명했다. 그는 지안의 손을 감싸 쥐고 그녀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부드럽게 내려놓게 했다. 하지만 더러운 피를 묻히는 건 내 몫이 아니다. 태무가 싸늘한 눈빛으로 서동철을 노려보았다. 서동철은 태무와 눈이 마주치자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강 회장님, 제발 딸한테 말 좀 잘해 주세요. 제가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긴어른, 태무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안에게 물었다. 어떻게 할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고 죽이라고 하면 여기서 당장 숨통을 끊어주마. 아니면 평생 햇빛을 못 보는 곳에 가둬줄까. 지안은 떨고 있는 서동철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남자의 사랑을 갈구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경멸조차 아닌 무관심이었다. 그녀는 태무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저를 유인하기 위해 적들이 사용한 미끼일 뿐이죠. 쓰임이 다한 미끼는 버려지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안은 서동철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태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판단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치워라. 다시는 내 여자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지안아, 안 돼. 지안아. 서동철이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창고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지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핏자국 위로 스며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태무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안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몸을 감쌌다. 가자, 집에 가서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어. 그는 지안을 부축하여 창고를 빠져나왔다. 채에 오르기 전 지안은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석 부두목.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가 배우입니다. 제 아버지를 이용해 저를 치려고 했어요. 태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알고 있어.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지안은 태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요, 그도 제 사냥감입니다. 제가 잡게 해주세요. 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력 돈명에 모든 것을 뺏어서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태무는 지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퇴색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명적으로 빛났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허락하지. 마음대로 해봐. 나의 여왕님. 리무진이 어둠을 가르며 출발했다. 지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더 이상 빚쟁이의 딸 서지아는 없었다. 그곳에는 금룡파의 실질적인 지배자, 안주인으로서의 냉혹함을 갖춘 서지안만이 존재했다. 오늘 밤 그녀는 혈육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칼끝은 조직 내부의 진짜 적들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언제나 기만적이다. 지아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다고 생각했다. 서동철을 처리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 조직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민석 부두목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지아는 그를 단번에 베어버릴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무의 최측근 경호실장인 박 실장이 뛰어들어왔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박 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똑바로 보고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책상을 짚은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동 중에 습격을 받으셨습니다. 덤프트럭 2대가 앞뒤를 막았고 무장 괴한들이 현재 회장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아지트 병원으로 이송 중이십니다.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강태무 그 절대적인 존재가 쓰러졌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다. 지아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곧바로 정신을 다잡았다. 지금 무너지면 끝이다. 태무가 없으면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될 것이고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녀는 즉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다. 정보를 통제하세요. 보스의 상태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립니다. 외부에는 단순 접촉 사고로 알리고 간부들을 지금 당장 대회실로 소집하세요. 지아는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대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긴급 소집된 간부들은 영문을 모른 채 웅성거리고 있었다. 태무의 빈자리가 주는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 부두목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서려 있었다. 다들 모였군. 최민석이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태무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 강 회장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직은 굴러가야 하지 않겠소. 비상사태이니 내가 임시로 지휘권을 맡겠소. 간부들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최민석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충성파들은 반발하려 했지만 분위기에 눌려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최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오랜 시간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비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지안이었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위압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중무장한 경호실장과 정계 요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서이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 뒷배인 강 회장은 이제 없어. 넌 끈떨어진 년이라고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 그는 지안을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이 계집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민석의 신복 몇 명이 움찔거렸지만 지안의 뒤에 선 정계 요원들이 총기를 꺼내 듬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안은 최민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강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이 지명하신 대리인뿐입니다. 지아는 품에서 태무의 인장이 찍힌 위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태무가 지안에게 남겨둔 비장의 카드였다.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꾸민 짓이시지. 최민석이 악를 쓰며 일어났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지안을 향해 휘둘렀다. 2판 4판이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간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러나 지안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민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난 훈련과 실전 경험이 그녀의 반사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최민석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로 쳐박았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최민석의 얼굴이 테이블에 지식여졌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지아는 헐떡이는 최민석의 머리에 자신의 총구를 겨눴다. 반역자는 즉결 처형이다. 이게 조직의 룰이죠, 부두목님. 최민석은 그제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안을 올려다보았다. 빚쟁이 딸 회계쟁이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강태무의 모습이 보였다. 잔혹하고 냉정하며 압도적인 지배자의 아우라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살려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최민석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넌 살려두면 또다시 칼을 겨눌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겠어. 네가 배우라는 걸 밝혀내고 내 놈과 결탁한 외부 세력까지 모조리 뿌리 뽑은 뒤에 지옥으로 보내주지. 지아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최민석과 그 추종자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직 내의 모든 자금과 무기 반출을 동결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건물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명령에 간부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구심이 아닌 새로운 권력자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가 쓰러진 혼란의 밤 서지아는 스스로 왕관을 썼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곧장 태무가 입원해 있는 비밀 병동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태무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기계들은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지아는 소독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무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에 갖다 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가 목숨 걸고 지켜온 제국을 그녀가 지켜야 했다. 일어나세요, 태무씨. 지안이 속삭였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당신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누구도 이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적들을 짓밟을 겁니다. 그녀는 태무의 귓가에 맹세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자 전사의 다짐이었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왕국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요. 내 허락 없이는 당신도 못 죽어. 병실을 나온 지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두려움은 결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에게 물었다. 최민석과 손잡은 외부 세력 파악됐나요? 내 흑사파와 연계된 러시아 마피아 조직 불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번 습격을 주도했고 현재 우리 구역의 주요 사업장들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전쟁이군요. 지아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그들이 원한다면 피바다를 보여주죠. 전 조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무기고를 개방합니다. 오늘 밤 서울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 줍시다. 금룡파 본부는 전쟁터의 지휘소로 변모했다. 지아는 대형 모니터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받으며 지휘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역공 작전을 수립했다. 놈들은 우리가 보스의 부재로 혼란에 빠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역이용합니다. 지안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1팀과 2팀은 본부를 방어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하세요. 그리고 3팀과 4팀은 놈들의 본거지인 인천항, 물류창고를 타격합니다. 놈들의 돈줄부터 끊어버리세요. 그녀의 작전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회계장부를 분석하며 파악했던 적들의 자금 흐름과 약점들을 군사 작전에 접목시킨 것이다. 조직원들은 지안의 명확하고 신속한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보스의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대장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흑사파와 불곰 조직은 예상치 못한 금룡파의 조직적인 반격에 당황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지만 지안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두머리를 잡아야만 이 전쟁은 끝난다. 이사님, 불곰 조직의 리더 빅토르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정보팀장이 보고했다. 현재 놈은 강남의 한 안전가옥에 숨어 있습니다. 최민석 부두목이 탈출할 경우를 대비해 헬기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헬기는 뜨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직접 가죠. 박 실장이 말렸다. 위험합니다, 이사님.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전쟁의 마침표는 제가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그녀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태무가 선물했던 권총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코트를 휘날리며 지휘소를 나섰다. 그녀의 뒤로 정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제 서지아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피어난 철의 여인이었다. 체에 올라탄 지아는 창밖을 응시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잭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태무의 피와 자신의 피가 섞였던 그 맹세의 증표. 그녀는 반드시 이겨서 태무의 앞에 승리를 바칠 것이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기다려라, 빅토르. 지안이 나직이 읊조렸다. 남의 구역에 발을 들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 손으로 직접 가르쳐 주마. 엔진 소리가 포효하며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적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했다. 진짜 노그에나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강남의 고급 빌라촌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지아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정계 요원들이 유령처럼 담벼락을 넘어 빌라 내부로 침투했다. 요란한 총성이나 고함은 없었다. 다만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들이 내뱉는 둔탁한 파열음과 적들이 쓰러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지아는 모니터를 통해 작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빌라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어둠과 고립, 그것이 지안이 적들에게 선사한 첫 번째 공포였다. 혼란에 빠진 러시아 마피아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열감지 고글을 착용한 금룡파 요원들에게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지아는 이 모든 과정을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관조하며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위해 차에서 내렸다. 빌라 2층의 가장 안쪽 방 불곰, 조직의 보스 빅토르는 땀에 젖은 채 보드카 병을 쥐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직감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깨달았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연기와 피 냄새를 뚫고 들어온 사람은 거구의 강태무가 아닌 가녀린 체구의 여자였다.
빅토르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태무는 어디 가고 웬 계집애가 들어오는 거지 금룡파도 이제 끝이구만. 빅토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는 여자를 얕보고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안의 손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탕!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빅토르의 손목이 꿰뚫려렸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지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뒤로 박 실장과 요원들이 들어와 빅토르를 포위했다. 강 회장님을 찾을 필요 없어. 지금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나니까. 지안은 태블릿 PC 화면을 빅토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 잔액이 연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전쟁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500억, 내가 방금 전액 기부했어. 물론 네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지안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적의 자금줄을 추적해 해킹하고 자금을 분산 이체시켜 세탁해버린 것이다. 빅토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돈 없는 마피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였다. 이 악마 같은 년, 빅토르가 으르렁거렸다. 지아는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낮게 속삭였다. 칭찬으로 듣지. 하지만 명심해. 네가 감히 내 남자의 구역을 넘본데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아. 넌 이제 빈털터리 범죄자로서 한국 경찰에 넘겨질 거야. 러시아로 추방되면 네 적들이 널 가만두지 않겠지. 지아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다. 포장해서 경찰서 앞에 던져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해. 국제 마약 조직의 두목이 검거되었다고. 빅토르가 질질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승리의 태양이 그녀를 비추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지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박 실장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안은 손을 저어 거절했다. 괜찮아요. 병원으로 가죠. 보스가 기다립니다. 그녀는 피 묻은 코트를 벗어던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강태무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은 분주했다. 의사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다.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잘못된 것일까? 그녀는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앉아 있는 강태무가 있었다. 그는 깨어나 있었다. 태무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문께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에 묻은 핏자국과 화약 냄새를 감지한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꼴이 그게 뭐지?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여전했다. 지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당신이 자는 동안 집 청소를 좀 했어요.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졌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무는 손을 뻗어 지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당겼다. 지안은 태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살아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 그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태무는 부하들에게 보고를 들었다.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이 작은 여자가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세의 침략까지 막아냈는지.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단하군. 태무가 지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여룡 누드롱을 품고 있었어. 내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야. 그의 말에는 질투나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여자가 보여준 능력에 대한
벅찬 자부심과 사랑이 넘쳐 흘렀다. 당신 자리를 뺏을 생각은 없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어 태무를 바라보았다. 그저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피로 일궈낸 이 왕국,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안의 턱을 들어 올려 깊게 입을 맞췄다. 아니, 너는 이미 뺏었어. 입술이 떨어진 후 태무가 속삭였다. 내 마음도 내 조직도 이제 전부 내 것이다. 나는 네가 만든 판 위에서 춤추는 말일 뿐이야. 그것은 강태무라는 절대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완벽한 파트너를 찾은 것이다. 일주일 후 금룡파 본부 대강당에는 전 조직원이 집결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휠체어를 탄 강태무가 연단에 등장했다.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지안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블랙 슈트를 입고 냉철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두 주목하라. 태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서지안 이사다. 그녀의 결단력과 지략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금룡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다. 예전의 경멸이나 의구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리더십을 목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 인사가 아닌 그들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다. 태무는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단상을 가져오게 했다. 그 위에는 조직의 옥새와 금룡이 새겨진 지휘봉이 놓여 있었다. 태무는 지휘봉을 들어 지안에게 건넸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선 권력 이양이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지만 태무는 단호했다. 오늘부로 서지안을 조직의 공동대표이자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그녀의 명령은 곧 내 명령이다. 그녀에게 거역하는 것은 나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지휘봉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태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지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다.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저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승리는 약속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적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금룡은 더 높이 비상할 것이고 우리는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지안, 서지안. 조직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 함성 속에서 지안은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실감했다. 빚에 팔려온 소녀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 강태무의 안주인이자 조직의 실질적인 노그 엔하 지붕가 되었다. 태무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등에 키스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여준 이 대담한 애정 표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만천에 공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보스와 부하 혹은 연인 관계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였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태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때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그가 물었다. 지안은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름답네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아요. 지안은 태무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은 외로운 곳이다. 하지만 옆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그리고 태무의 곁에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평화는 잠시일 뿐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태무의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바라보았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지안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먹어치워야 할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태무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여자가 자신의 아내이자 파트너라는 사실이 그를 전율케 했다. 바야흐로 여제 예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지하 세계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금룡파 본부 지하 3층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 안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나트륨 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려 기대 즈미아 추미한 단이 쉽게 흔들렸고 그 아래에는 배신자 최민석이 의자에 묶인 채 피떡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다. 강태무는 어둠 속에 앉아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는 부상 따위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서지안이 서 있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순백색이 오히려 이곳의 참혹함과 대비되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다. 초의 부두목님, 아니 이제는 그냥 최민석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지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최민석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당신이 빼돌린 자금은 전부 회수했습니다. 당신 가족들 명의로 된 차명 계좌까지 모조리 동결시켰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숨이 붙어있는 이 껍데기뿐입니다. 최민석은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지안을 노려보았다. 이 독한 년,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뒤에는 태양파의 마 회장님이 계셔. 그분은 강태무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너희 둘 다 곧 죽은 목숨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고함을 질렀다. 태무가 픽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마창수, 그 늙은 여우가 내 뒷배였나 흐음 내 구역을 침범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군. 태무는 최민석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내 놈 덕분에 청소해야 할 쓰레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지아는 태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를 제지했다. 그만하세요, 보스.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처리는 박 실장에게 맡기죠. 그녀의 눈빛은 최민석을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큰 사냥을 하러 가야 하잖아요. 오늘 밤 마창수 회장이 주최하는 카지노 오픈 파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무는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놓았다. 최민석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래, 파티에 초대장은 못 받았지만 주인공이 빠지면 섭섭하지. 태무는 지안을 돌아보며 빙글은 웃었다. 준비됐나 파트너, 오늘 밤은 서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밤이 될 거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마 회장의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최민석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태양그룹의 마창수 회장이 주최하는 골든 나이트 파티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뒷골목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마창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금룡파가 내부 분열로 자멸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강태무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서지안이 팔짱을 끼고 등장한 것이다. 태무의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지안의 드레스는 마치 피피피처럼 강렬하게 빛나며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강태무, 마창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 발로 이곳에 걸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그의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최근 금룡파의 실세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 여자인가? 마창수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태무와 지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마창수에게 다가갔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지아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창수에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회장님. 파티가 아주 성대하네요. 마창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태무를 노려보았다. 살아있었군, 강 회장. 끈질긴 생명력 하나는 인정해주지. 하지만 여긴 자네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야. 그는 주위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태무와 지안을 애워쌌다. 하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환영이라. 글쎄 내가 선물을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매몰차게 굴 텐가. 태무는 지안을 바라보았다. 지안은 클러치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마창수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영상입니다. 마창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쳐다보는 순간 지안은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조작했다. 그러자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바뀌었다.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충격적인 장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창수가 운영하는 태양그룹의 추악한 이면이었다. 인신매매, 불법 장기 밀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경쟁 조직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영상들이 고스란히 송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정재계 인사들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출구를 찾았다. 이거 꺼 당장 끄지 못해. 마창수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지안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었다. 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창수 회장의 사업은 이런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모든 불법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마창수는 이성을 잃고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죽여, 전현이랑 강태무 놈을 당장 죽여버려. 그의 고함과 동시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태무는 지안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순식간에 앞서 나온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태무는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주변의 집기들을 무기로 활용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치명타를 입혔다. 샴페인 병이 깨지고 테이블이 뒤집어지며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지안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한 뒤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태무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했다. 달려드는 적의 허벅지를 찌르고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끝은 서늘한 죽음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태무가 길을 열면 지안이 마무리를 했고 지안이 적의 시선을 끌면 태무가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다음 동작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으며 다져진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었다. 경호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자 마창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지안이 더 빨랐다. 그녀는 테이블을 밟고 날아올라 마창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시나요, 회장님? 아직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 마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탕소리가 나기도 전에 태무가 던진 나이프가 마창수의 손목을 관통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마창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태무가 천천히 걸어와 마창수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내 구역을 넘보고 내 사람을 매수하고 내 여자를 위협했지. 내 놈이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어. 태무의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살려줘. 내 전 재산을 주지. 태양그룹도 너희가 가져. 제발 목숨만은. 마창수가 비굴하게 애원했다. 한때 강남의 왕이라 불렸던 자의 추한 몰락이었다. 지안이 다가와 태무의 옆에 섰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창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재산은 이미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직도 오늘 밤으로 해체될 겁니다. 지안이 선고하듯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감히 금룡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보여줄 본보기가 필요한 거죠. 태무는 지안을 바라보았다. 마무리는 네가 하겠나? 그가 물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보스의 몫입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은 왕이 직접 쏘아 올려야죠.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태무에게 무대를 양보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자신의 애용하는 권총 데저트 이글을 꺼냈다. 육중한 총신이 조명 아래서 번뜩였다. 그는 마창수의 이마에 총구를 겨눴다. 지옥에 가서도 명심해라. 서울의 주인은 강태무 그리고 서지안이다. 탕, 굉금과 함께 마창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몸이 바닥으로 털썩 쓰러지자 파티장에 남아있던 생존자들과 다른 조직의 보스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절대의 권력에 이동하니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목격한 것이다. 태무는 총을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자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애였다. 태무는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내 사랑,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지안은 태무의 손을 잡았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파티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레드카펫보다 화려한 대관식 장소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태무는 지안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거칠게 키스했다. 아드레날린과 승리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는 키스였다. 지안은 태무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열정에 응답했다. 오늘 당신 정말 섹시했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네오야말로 미치게 아름다웠어. 태무가 지안의 입술을 엄지로 쓸며 대답했다. 네가 칼을 들고 춤추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평생 내 곁에서 그렇게 빛나줘. 나만의 여신으로. 호텔 로비로 나오자 밖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무와 지안을 막아서지 못했다. 이미 지안이 손을 써둔 덕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은 이 사건을 조직 간의 다툼이 아닌 마창수의 개인 비리와 자멸로 처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준비된 리무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 도시의 밤은 그들의 것이었다. 이제 남은 건 내부 정리뿐이군요. 차 안에서 지안이 말했다. 아직 뿌리 뽑지 못한 잔당들과 기회주의자들을 속아내야 해요. 그녀는 벌써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해.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아주 많은 시간이. 태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지안을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빚에 팔려온 가여운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은 것이었다. 지아나, 태무가 불렀다. 네, 보스. 보스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린 동등한 파트너니까. 태무가 정정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지안의 눈이 커졌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 무뚝뚝하고 잔혹한 강태무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저도요, 태무씨. 지안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지옥 끝까지 간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갈게요. 아니,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그들의 앞날에 또 어떤 시련과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강태무의 무력과 서지안의 지략이 합쳐진 지금 그들은 천하무적이었으니까. 전설은 이제 막 완성되었고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